먼저 제가 최근 상담했던 한 분의 안타까운 사례부터 시작해 볼게요. 노후를 꿈꾸다 완전히 무너진 외곽 부동산 투자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박영호 씨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공무원이셨어요. 은퇴 후를 위해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기도 외곽에 눈길이 갔죠. GTX와 7호선 호재가 있는 곳에 6억짜리 84타입 아파트를 대출 4억을 끼고 매입했어요. 박영호 씨는 계약서에 사인하며 부인과 함께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은퇴 후 삶은 문제 없어. 공기 맑고 근처 공원도 있어서 힐링 제대로 되겠네. 부동산 중개인이 이 지역은 개발 호재가 많아요. 8억은 기본 10억까지 갈 거예요. 라며 열심히 부추겼고 홍보 자료에 나온 개발 호재들에 넘어갔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집값이 오르는 생각을 하며 설렜다고 해요. 아내와 저녁 식사 중에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라며 잔을 부딪히던 순간이 생생하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입주한 지 2년 만에 동네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한산해졌고 젊은 사람들도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근 초등학교가 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았고 그 소식이 퍼지자 신규 주민 유입이 뚝 끊겼어요. 상권은 순식간에 무너졌죠. 동네 카페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작은 슈퍼마켓은 반값 세일로 버티다 결국 접었어요. 큰 병원이나 약국은 차로 40분 이상 떨어져 있어서 조금만 아파도 밤새 걱정했대요. 단지 앞 상업시설에 공실이 늘어나면서 동네가 텅텅 비었고 밤이면 가로등도 꺼져 보안 문제까지 생겼어요. 집값은 30%나 폭락해 4억대까지 떨어졌고 월세와 전세 시세도 급락했어요. 게다가 임차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대출 이자가 매달 150만 원씩 빠져나갔죠. 박영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출근길 창밖을 보며 이게 뭐야? 내 노후 꿈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스트레스로 위궤양까지 생겨 병원 신세를 졌고 매도하려 해도 손실이 너무 커서 발을 빼지 못했어요. 제가 상담할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 지역 수요가 감소하는 걸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중개인 말만 믿은 내가 바보였어요. 가족한테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져요. 여러분, 이게 외곽 부동산의 현실이에요. 고령화로 젊은 세대가 떠나면 모든 게 무너져요. 박영호 씨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를 넘어섰어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훌쩍 넘었고 10년 안에 50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거예요. 세계 역사상 처음 보는 인구 소멸의 시대죠. 지금 60년대생들이 대거 은퇴하고 있어요.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이미 현역을 떠났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중반생은 은퇴 불안을 안고 있죠.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인구 1위, 40대가 2위, 60대가 3위예요. 특히 1972년부터 1975년생, 즉 50세부터 53세까지가 나이당 90만 명을 넘는 거대한 세대인데 이들이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중심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반대로 젊은 층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신생아는 23만 명 수준으로 50년 전 90만 명대의 3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내 집 마련의 주축인 40세 인구는 84만 명 정도인데 20년 후 주택 수요를 이끌 20세 인구는 53만 명에 불과해요. 30만 명이 넘는 차이죠.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일자리와 먼 외곽 지역에 누가 집을 사겠어요? 수요가 사라지면 가격은 필연적으로 떨어져요. 이 숫자만 봐도 외곽 투자의 위험이 피부로 와닿죠. 인구 감소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지역 전체가 쇠퇴하는 재앙으로 이어져요. 학령 인구, 즉 6세부터 21세까지 초중고와 대학생 나이의 아이들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서울만 해도 2023년 113만 명이었던 이 숫자가 2027년에는 99만 명, 2040년에는 66만 명으로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되면 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심지어 인구 과밀이라는 서울도 문을 닫는 사례가 있을 정도인데 지방은 말할 것도 없죠. 도로를 달리다 보면 폐교된 건물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으니 상권이 죽고 편의시설이 사라지면서 집값 하락은 피할 수 없어요. 버스 노선이 줄고 택시조차 잡기 어려운 동네가 돼버리죠. 빈집이 늘면서 인프라가 무너지고 주변 집값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이어져요. 이런 곳에 누가 정착하겠어요? 이혜진 씨는 40대 후반의 회사원이셨어요. 조용한 노후를 꿈꾸며 강원도 홍천 외곽에 타운하우스를 샀어요. 4억짜리 100제곱미터 집,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둘러싼 환경이 매력적이었죠. 이혜진 씨는 계약 후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은퇴 전까지는 새놓아서 월세 받으며 자금 모으고 나중엔 여기서 책 읽고 힐링할 거야. 도시 소음은 이제 지쳤어. 중개인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이런 전원주택은 대박이에요. 값이 쑥쑥 오를 거예요. 라고 설득하니 확신이 생겼대요. 주말마다 집을 방문하며 정원에 꽃을 심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여기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새소리 듣는 거야 라며 미소를 지었다고요. 하지만 계약 1년 만에 상황이 뒤집혔어요. 고령화로 젊은 층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처 마트와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으로 늘면서 이동이 고역이 됐어요. 병원이나 약국은 차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어 응급 상황이 걱정이었죠. 빈집 증가로 동네가 황폐해졌고 도로 정비 부족으로 비가 오면 침수 피해까지 생겼어요. 임차인 구하는 건 꿈도 못 꿨어요. 목표로 했던 월세 150만 원을 120만 원으로 낮춰도 찾는 사람이 없었고 유지비가 매달 수십만 원씩 들었어요.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니 월 150만 원 가까운 손실이 쌓였죠. 결국 2년 반 만에 집값이 30% 떨어져 1억 이상 손실을 보고 팔았어요. 이혜진 씨는 상담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이들이 안 오는 동네인 줄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너무 섣불리 결정했어요. 노후 계획이 물거품 됐네요. 이 사례는 외곽 지역의 전원주택을 과대평가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실패의 시작이었죠. 이혜진 씨의 그 허탈한 표정이 제 가슴을 아리게 해요. 고령화는 부동산 시장의 뼈대를 뒤흔들어요. 고령층이 주택을 많이 쥐고 있지만 은퇴할 때쯤이면 집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죠. 상속으로 주택이 자녀들에게 넘어가면서 시장의 매물이 더 풀릴 가능성도 높아요. 일본을 보세요. 도쿄 외곽에는 집값이 30% 이상 폭락한 지역이 부지기수예요. 빈집이 늘면서 마을 전체가 유령 도시로 변했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커요. 2040년쯤 주택 가격이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 거예요. 최민수 씨는 40대 후반 자영업자였어요. 장사로 모은 3억을 강원도 평창 외곽 펜션형 주택에 투자했어요. 올림픽 특수로 유명한 지역이라 여름 피서객과 겨울 스키족을 기대했죠.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내고 은퇴 후엔 여유롭게 쉬자 이런 꿈이었어요. 광고에 관광 특화 지역이라 수익 보장 이렇게 적혀 있어서 끌렸대요. 완공날 가족과 함께 펜션을 방문해 호수뷰를 보며 와인을 마셨어요.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다며 웃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고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았고 고령화로 지역 인프라가 약해지면서 접근성이 떨어졌어요. 도로 포장이 허술해 비 오는 날마다 차가 미끄러질 뻔했고 빈집 증가로 동네가 황폐해지면서 손님들이 너무 외져요 라고 불평했어요. 펜션 유지비는 매달 120만 원 넘게 들었는데 수익은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세금과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니 적자가 쌓였죠. 결국 매도를 결심했지만 싸게 내놔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최민수 씨는 상담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고령화로 관광마저 쇠퇴할 줄 몰랐어요. 인구 데이터를 봤어야 했는데 가족여행도 못 가게 됐어요. 외곽 관광 부동산도 고령화 때문에 타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2021년 같은 상승장에서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은 사례도 많아요. 이지훈 씨는 30대 후반의 IT 회사원이었어요.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충청남도 천안에 4억짜리 신축 빌라를 갭투자로 샀어요. 전세 2억 5천만 원을 끼고 1억 5천만 원 투자했죠. 이지훈 씨는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3년 안에 2배로 불려서 은퇴 준비할 거야 라며 자랑했어요. 당시 유튜브에서는 상승장은 끝나지 않아요. 더 오를 거예요. 라고 하니 확신이 생겼고 주변 성공 사례의 불안이 사라졌어요. 매일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오늘도 올랐어 라며 환호했대요.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상황이 급변했어요. 집값이 20% 넘게 떨어지면서 전세 수요가 증발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연락이 왔어요. 급히 매도를 시도했지만 매물이 넘쳐 팔리지 않았죠. 이자 부담이 매달 100만 원씩 쌓이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더 끼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주변 문제도 심각했어요. 전세 사기로 빌라 시장이 얼어붙었고 미분양 아파트까지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어요. 역전세 현상으로 임차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떠났고 공실률이 치솟았어요. 게다가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고 건설사들의 PF 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이 흔들렸어요. 이지훈 씨는 상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승장 분위기에 휩쓸려 리스크를 안 봤어요. 가족한테 미안해서 잠을 못 자요. 이 빚을 어떻게 갚나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영끌 투자자가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금리 인상과 전세시장 붕괴만으로도 모든 게 끝나죠. 갭투자 관련 파산 신청이 작년보다 30% 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몰리는 이유는 안정성을 찾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 외곽도 수도권 중심지만큼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서울이라도 학군이 약하거나 개발이 더딘 곳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본처럼 빈집이 폭증하고 지역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곽 소도시는 특히 위험하죠. 학군과 일자리가 없는 곳은 하락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 수요가 몰리는 경기도 신도시나 서울의 유명 학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부동산 투자 전에 인구 데이터를 꼭 확인하세요. 고령화와 저출산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단기 시세 차익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세요. 노동력 감소로 경제가 계속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처럼 부동산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어요. 외곽 지역은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악순환이 반복되죠. 양주나 의정부, 광주처럼 서울 통근권이라도 교통이 불편한 곳은 젊은 층 유입이 적고 학군과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령화와 부동산의 어두운 면을 함께 짚어봤어요. 50대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시대에 외곽 투자는 위험천만해요. 앞서 들은 사례들처럼 인구 감소를 무시하면 패가망신으로 끝날 수 있어요. 집값이 오를 곳도 있지만 외곽 소도시나 거품이 심한 지역은 하락 위험이 큽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하고 학군과 일자리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오늘은 인구와 외곽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외곽 지역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수진 씨는 30대 후반의 프리랜서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요. 2020년 상승장 과감하게 16억짜리 아파트를 샀죠. 전세 임차인을 끼고 갭투자로 마련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어요. 전세 시세가 오르면 전세금을 올려서 갭을 유지하고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내자라고요. 처음 1년은 아주 좋았어요. 전세 시세도 오르고 집값도 급격히 상승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고 주변에 신축 단지가 들어오면서 전세 시세도 떨어졌죠. 설상가상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했죠. 2억을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대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고금리 신용대출까지 받았죠. 게다가 시세가 20%나 떨어져 아파트 가치도 추락했습니다. 갭투자는 리스크가 없다는 말을 믿고 덜컥 사버린 게 너무 후회됐습니다. 왜 무리한 갭투자를 했을까? 더 안전한 투자 방식을 공부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돈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죠. 지금 서울 집값이 거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버블이 생겼을까요? 첫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강력했습니다. 특히 30, 40대는 과거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지 않아서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죠. 둘째로 정책 실패예요. 그동안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버블이 슬슬 터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최근 뉴스를 보니 거래는 멈췄는데 가격은 오르고 공급 절벽이 우려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반등을 전망하지만 버블 붕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버블이나 미국 금융위기처럼 예고 없이 올 수 있어요. 2027년, 2029년 위기설도 있죠. 버블이 터지면 누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볼까요? 박준호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2021년 초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15억을 투자했어요.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불패라는 믿음으로 대출 10억을 끌었죠. 주변 상인들이 부동산으로 돈 번 걸 보고 따라한 거예요. 처음에는 카페 매출이 좋아서 이자 부담이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매달 상가 월세와 아파트 이자 상환 부담이 늘었고 카페 매출은 경제 둔화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집값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지만 손해가 3억 넘어서 그러지도 못했죠. 지금은 빚 갚느라 카페 크기를 줄이고 일하는 직원도 줄였습니다. 왜 심리에 휩쓸렸을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늦었죠. 부동산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불리는 투자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상승인가 아니면 위험한 버블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버블이라면 그 버블이 터지는 순간 평범한 서민들과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부터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값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서울 강남의 집값 현황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2025년 현재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이 이미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건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반포 레미안 같은 고급 단지들은 평당 2억을 돌파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30평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30억 정도가 되는 셈이죠. 아니, 더 비싼 곳들은 50억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격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파르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버블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강남 지역은 더 이상 편안하게 살기 좋은 동네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소위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2020년 이전에 강남 아파트를 산 분들은 주로 교육 환경이 좋고 문화시설이 많으며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선택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오르는 집값에 베팅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일 뉴스에서 신고가 거래 소식이 쏟아지니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텐데 라는 심리가 팽배해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런 고가 아파트를 과연 누가 계속해서 사줄 수 있을까요? 실제 구매 주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가격만 계속 오르는 건 분명 이상한 현상입니다. 버블의 증거를 데이터로 하나씩 풀어서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서울 강남의 경우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통계청 자료로 약 8,649만 원 정도 되는데 30평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30억이라고 치면 이걸 나누면 무려 35년이 걸려요. 돈 한 푼 안 쓰고 평생 저축해야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압구정동이나 반포 같은 초고가 아파트예요. 50억짜리 30평 아파트를 소득으로 나누면 60년이 걸립니다. 만약 연봉의 반만 쓰고 나머지 반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120년이에요. 몇 세대가 지나야 집을 사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버블이 아니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실제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8년 이상 모아야 서울에 집을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숫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 집을 살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민종 씨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어요. 2021년쯤에 서울에 위치한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10억이나 받아서요. 왜 그랬냐면 그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고 주변 지인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레버리지 투자가 대세라고 떠들썩하니 김민종 씨도 지금 사면 더 오를 테고 나중에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덜컥 매수한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집값이 조금씩 오르면서 매달 이자 부담이 있지만 버틸만 했죠. 그런데 2023년 말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집값이 주춤하더니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김민종 씨의 아파트는 12억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서 매출이 줄고 상가 월세를 내는데 급급했죠.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 이르렀고 아내와는 매일 다투게 됐습니다. 그때 왜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했을까 가족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하고 매일 후회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죠. 이 사례처럼 심리에 휩쓸려 무리한 투자를 하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소득 수준과 집값을 더 깊이 비교해보죠. 서울 강남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8,649만 원이라는 건 통계청의 지역 근로소득 지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으로 30억짜리 집을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게다가 2025년 데이터로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수요에 의한 건지 아니면 투기성 심리에 의한 착시 현상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여전히 양호하지만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된 6.27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6%나 떨어졌고 가격 상승폭도 둔화됐어요. 금리 인상과 규제로 인해 고가 아파트 거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인데 이게 버블의 전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안정되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가격만 오르는 건 수요가 아닌 심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수진 씨는 30대 후반의 프리랜서 유튜버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요. 2020년 서울 송파구에 16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전세 임차인을 끼고 갭투자로 마련했죠.
계획은 이랬어요. 전세 시세가 오르면 전세금을 올려서 갭을 유지하고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내자라고요. 주변 투자자들이 비슷한 투자로 돈을 번 걸 보고 자신도 따라한 거예요. 처음 1년은 아주 좋았어요. 전세 시세도 오르고 집값도 급격히 상승했으니까요. 하지만 2023년부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고 주변에 신축 단지가 들어오면서 전세 시세도 떨어졌죠. 설상가상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했죠. 2억을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신용대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시세가 20%나 떨어져 아파트 가치도 추락했습니다. 갭 투자는 리스크가 없다는 말을 믿고 덜컥 사버린 게 너무 후회됐죠. 왜 안정적으로 가지 않고 무리한 갭 투자를 했을까? 더 안전한 투자 방식을 공부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돈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죠. 이처럼 갭 투자나 레버리지 투자 같은 고위험 전략이 실패하면 평생 후유증이 남아요. 버블의 더 확실한 증거로 서울의 부자 수를 비교해보죠. 여기서 부자는 부동산 자산을 빼고 현금성 자산으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8천만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말해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에 이런 사람들이 8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 전체 100만 장자가 130만 명으로 세계 10위지만 이 숫자가 비싼 집값을 지탱할 만큼 충분할까요? 이 부자 숫자로 보면 서울 집값이 이 정도로 비쌀 이유가 없어요. 파레토 법칙, 즉 상위 20%가 80%의 부를 소유한다는 원리를 적용해 산출한 데이터인데 복잡하지만 결론은 명확하죠. 서울 집값은 거품입니다. 왜 이런 버블이 생겼을까요? 첫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히 강력해요. 특히 30, 40대는 과거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지 않아서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정책 실패예요.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아서요. 2025년에도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와 대출 총량 관리로 거래가 얼어붙었어요. 미래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집값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버블이 슬슬 터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나마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하락 중이고 비아파트 부동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죠. 최근 뉴스를 보니 거래는 멈췄는데 가격은 오르고 공급 절벽이 우려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반등을 전망하지만 버블 붕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버블이나 미국 금융위기처럼 예고 없이 올 수 있어요. 2027년, 2029년 위기설도 있죠. 버블이 터지면 중산층과 서민층이 가장 크게 피해를 봅니다. 박준호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2021년 초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15억을 투자했어요.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불패야 라는 믿음으로 대출 10억을 끌었죠. 주변 상인들이 부동산으로 돈 번 걸 보고 따라한 거예요. 처음에는 카페 매출이 좋아서 이자 부담이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매달 상가 월세와 아파트 이자 상환 부담이 늘었고 카페 매출은 경제 둔화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집값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지만 손해가 3억이 넘어서 그러지도 못했죠. 지금은 빚 갚느라 카페 크기를 줄이고 일하는 직원도 줄였습니다. 왜 심리에 휩쓸렸을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늦었죠. 계속해서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현황을 보면 평균 13억 4천만 원, 그중 강남구는 26억 3천만 원으로 고공행진 중이에요. 하지만 거래량은 급감했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이에요. 정부의 627 대책으로 대출 총량 관리 도입, 고강도 규제로 서울 거래가 60% 이상 급감했어요. 가격은 오르지만 착시 현상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 최은미 씨예요. 40대 주부로 남편과 함께 2021년 강북 아파트에 12억을 투자했어요.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고 갭으로 투자했죠. 그런데 전세와 매매 시세가 동반 하락하면서 역전세를 맞았어요. 전세 갱신 시점에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고금리 신용대출까지 받았죠. 더 슬픈 건 집값은 10억으로 하락했어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버블을 무시하고 샀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 하반기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관망과 약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버블 붕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정부가 앞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기가 올 때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좋다고 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이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과 같은 실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1억 2천만 원이나 싸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반년째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송도 럭스 오션 SK뷰라는 아파트입니다. 상승장에서 영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었던 송도 6809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요. 당시에는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불렸던 송도의 아파트가 지금은 어떻게든 팔고 빠져나오고 싶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송도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곳곳에서 신축 아파트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1억 이상 싸게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 상황이 좋진 않은데요.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분양가가 높았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보통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정말 혹한기입니다. 요즘 새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거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코 다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먼저 박종현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현 씨는 2022년 말 인천 송도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바이오 클러스터, GTX 같은 개발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박종현 씨는 새 아파트니까 입주 후 프리미엄이 붙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전용 84타입을 8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어차피 계약금만 내면 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로또 당첨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25년 입주가 다가오니 호가 시세는 분양가보다 8천만 원가량 낮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박종현 씨는 손해를 보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 싸게 내놨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계약될까요? 박종현 씨는 새 아파트라는 맹신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송도처럼 개발 붐이 일던 지역은 2021년, 2022년 땅값이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영끌로 땅을 사서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거품이 끼었죠. 둘째, 정부의 627 대출 규제예요. 6억 이상 대출을 제한하니 영끌하던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로 2025년 8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은 78.2% 감소, 경기 64%, 인천 57%예요. 이 규제는 원래 고가 아파트 타깃이었는데 중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장 전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6억 대출이면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매수가 끊겼다는 건 사람들이 더 큰 대출을 기대하며 영끌 모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니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 아파트마저 마피가 붙는 상황입니다. 이제 박종현 씨 사례와 비슷한 인천 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사례들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사례들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또 다른 투자자 최민지 씨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검단 신도시 개발과 지하철 연장 호재로 기대가 컸죠. 최민지 씨는 전용 84타입을 5억 4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새 집이라 프리미엄이 최소 2억은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가격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씩 낮은 마피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럼에도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개발 호재만 믿었는데 오피스텔을 계약한 게 실수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변 입주 물량이 꽤 많고 요즘 오피스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례의 원인을 더 깊게 파헤쳐보죠. 검단은 서울 통근 중심이라 입지가 좋은 편인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전매 제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단 순살자이 같은 건물 붕괴 이슈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죠. 또 최근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전망으로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센 상황입니다. 거래가 안 되면 던지기 시작해서 급매물이 늘 수 있죠. 또 정부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민 씨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이편한 세상 헤이리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5월 입주를 시작했고 파주의 여러 호재를 기대하며 분양받았죠. 전용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8월 현재 거래가가 3억 5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8천만 원 이상 마피죠. 심지어 22층 고층 매물도 이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민 씨는 새 아파트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외곽 입지를 과소평가한 실수라고 후회했어요. 이 단지는 1057세대의 최고 25층인데 평당 분양가 1천만 원을 조금 넘긴 금액대였지만 하락폭이 컸어요. 파주 사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일자리가 부족한 외곽 지역의 조정세가 뚜렷해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평택, 안성, 파주, 의정부, 양주, 광주 같은 곳들이 미분양이 많고 가격 하락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은 미분양 소화가 빠르지만 공급 과잉으로 여전히 어렵죠. 삼성 호재가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보면 최근 평택의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연 씨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에 자이르네를 분양받았습니다. 2024년 말 입주한 신축으로 1호선, 2호선 환승 역세권이라 인기 있었죠. 총 143세대 규모예요. 분양가가 전용 43타입 기준 8억 중반이었는데 지금 7억 중반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9천만 원인 상황이죠. 김수연 씨는 서울 신축이니까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단지는 최고 경쟁률 266대 1이었는데 지금 마피 1억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판 돈에 대출을 끼워서 상급지로 가려는 심리가 강한데 이게 막혔습니다. 대출 규제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2021년, 2022년 분양붐 때 건설사가 비싸게 땅을 사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공급 절벽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서울 사례로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씨는 이곳을 분양받아서 비슷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단지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전용 80타입이 분양가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4천만 원 마피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총 497세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인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서울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도 비슷합니다.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4천만 원 선으로 마피 5천만 원입니다. 7호선 천왕역 역세권인데 현재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은 초역세권이라 믿었는데 시장 한파를 무시한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 쪽의 추가 사례로 인천 작전동의 할라비발디를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에 6천만 원의 마피가 붙었습니다. 인천은 연수구부터 계양구, 서구까지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줄면서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어들면서 하락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의정부나 파주,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단지들에서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고분양가, 공급 과잉, 대출 규제, 일자리 부족입니다.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하락 사례가 될 수 있죠. 정리하면 2021년, 2022년에 분양한 단지들이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당시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기도 했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투자자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요가 적은 곳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시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박태영 씨는 퇴직금으로 송도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2020년 센트럴파크 인근 아파트 30평대를 12억에 샀죠.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초기에 전세가 쭉쭉 올라 기뻤어요. 재계약할 때 올려받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전세도 같이 내려갔고 매매가는 8억 중반까지 하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했고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줬죠. 박태영 씨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너무 떨어져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손해만 3억이 넘기 때문이었죠. 집값이 오를 거라던 부동산과 유튜브만 믿고 무리해서 투자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부인과는 매일 큰 소리로 싸웠죠. 박태영 씨는 지금도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25년 들어 송도 아파트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대표단지 전용 84타입이 12억 4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으로 3억 하락했어요. 송도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씩 빠진 거래가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거래량도 저조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거예요. 상업시설과 생숙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존에 분양받았던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던지면서 공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송도 부동산 요즘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봤습니다. 구독자님들 요청도 많아서 오늘 송도 현장을 샅샅이 훑어보려고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부부싸움 많이 하죠? 제 주변에도 집값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오르고 살기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인천의 송도 센트럴파크역 앞에 나가봤습니다. 이곳은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의 핫플레이스였죠.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현대아울렛, 롯데 쇼핑몰까지.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런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송도 대장 아파트부터 얘기해볼까요? 센트럴파크 주변이 송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단지들로 꼽히죠. 입지가 워낙 좋아요. 인천대 입구역, 센트럴파크역 근처에 생활 편의시설도 많고요. 이 주변 30평대 아파트가 2021년엔 13억까지 찍었어요. 근데 2023년엔 9억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지금은 9억 후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매매가가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죠. 거래량은 2025년 6월 이후 거의 없고 여전히 침체기라는 게 업계 얘기예요. 이동욱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제 지인인데 2021년에 송도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센트럴파크 근처에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그때 송도가 신도시로 떠오르면서 상가 투자 붐이 일었죠. 이동욱 씨는 은행 대출 5억, 자기 돈 3억 해서 총 8억 들여 1층 상가를 샀어요. 위치가 센트럴파크 2번 출구 바로 앞이라 여기서 카페나 편의점 하면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초기에는 임대 문의도 좀 왔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권이 죽었어요. 임대료를 20% 깎아도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공실이 벌써 3년째예요. 매달 관리비 수십만 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 230만 원씩 빠져나가요. 이동욱 씨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했지만 2024년엔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어요. 회사에서 실수도 잦아지면서 승진도 놓쳤고요. 부인과는 매일 싸움이에요. 상가 왜 샀어? 망할 셈이야? 하면서요.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지만 겨우 화해했어요. 지금은 상가를 6억 5천에 내놨는데 이 가격에도 안 팔려요. 이자랑 다 합치면 손실이 2억으로 빚만 쌓였죠.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송도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2023년 대비 15% 이상 하락했고 공실률은 30% 수준이에요. 이동욱 씨처럼 상가 투자로 망한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센트럴파크 주변을 살펴보면 송도의 핵심 상권인데 초입부터 비어있는 상가가 눈에 띕니다. 2025년 기준 공실률 30%는 기본이고 3, 4년째 비어있는 곳도 많아요. 상가 주인들 관리비랑 이자만 매달 내고 있겠죠? 심각해요, 진짜. 분양가도 만만치 않았는데 수익률이 안 맞습니다. 여긴 거주하기엔 너무 좋아요. 큰 공원도 있고 새 아파트도 많고. 하지만 상권으론 썩 좋지 않습니다. 날씨 좋은 날은 사람이 많지만 겨울 되면 휑해요. 분양할 때 완판됐던 상가가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5년째 비어있는 곳도 있다니까요. 5년. 웃음만 나오죠. 이제 송도 상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송도에는 여러 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빈 상가로 남아있죠. 분양가가 높아서 수익률이 안 맞아요. 송도 상가는 2010년대 후반 신도시의 미래로 불리면서 분양가가 엄청 높았어요. 그럼에도 완판됐죠. 근데 지금은 임대료를 낮춰도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상권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가 구조는 신도시답게 이쁘게 설계됐어요. 커넬워크나 트리플 스트리트 같은 곳은 해외를 연상케 하죠. 근데 공실이 많아요. 김민호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19년에 커넬워크 근처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직접 분양받아서 열었죠. 상가는 분양가 7억이었고 인테리어에 1억을 더 썼습니다. 송도는 젊은 층이 많고 신도시라 카페가 뜰 거라고 봤어요. 초반엔 장사가 잘 됐어요.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 찍기 좋은 인테리어를 해서 주말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하루 매출 200만 원을 찍은 적도 있대요. 근데 2022년부터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뚝 끊겼어요. 또 트리플 스트리트 쪽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김민호 씨 카페는 구석진 위치 때문에 발길이 줄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안 되면서 이자 내기도 버거워져서 메뉴도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도 운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에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다가 개인 파산 직전까지 갔대요. 김민호 씨는 지금 택배 부업을 하면서 빚 갚고 있어요. 송도 상권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송도 상가들의 임대료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송도 상권의 문제점도 짚어볼게요. 송도 상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돈을 엄청 들였어요. 유럽풍 디자인, 인공호수, 수상택시까지. 근데 워낙 수요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상가들이 외부에만 있어서 겨울철엔 춥고 비 오면 손님들이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해요. 쇼핑몰처럼 실내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죠. 통행도 불편하고 지하 연결도 안 돼 있어요. 밤 되면 조명은 운치 있지만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겨요. 이런 게 아쉬운 점입니다. 송도 상권 겉으론 이쁘지만 실속은 없다는 거죠. 이제 송도 부동산의 미래를 생각해 볼까요? 센트럴파크 라인 쪽을 보면 업무단지도 있고 빌딩도 멋있게 서 있어요.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러닝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 보니까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가격은 전세가 있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에서 409 메인 쪽 얘기지 609나 809 쪽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엔 신축 분양 아파트가 마피 1억에도 안 나가면서 화제가 됐었죠. 돈이 떨어지면 행복이 뒷문으로 나간다고 하죠. 송도 국제학교 쪽은 부자들도 많은 동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집값 하락으로 싸움이 많대요. 집값 떨어졌는데 국제학교 학비 어떻게 내? 이렇게 싸우는 거죠. 박태영 씨는 50대 초반 퇴직금으로 송도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2020년 센트럴파크 인근 아파트 30평대를 12억에 샀죠. 송도는 개발 호재로 뜨면서 집값 오를 거야 라고 믿었대요.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초기에 전세가 쭉쭉 올라 기뻤어요. 재계약할 때 올려받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전세도 같이 내려갔고 매매가는 8억 중반까지 하락했어요.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했고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줬죠. 박태영 씨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너무 떨어져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손해만 3억이 넘기 때문이었죠. 집값이 오를 거라던 부동산과 유튜브만 믿고 무리해서 투자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부인과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이제 우리 어떡해? 하면서 매일 큰 소리로 싸웠죠.
박태영 씨는 지금도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까지 생겼죠. 부동산이 하락하면 가족들끼리 사이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걸릴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럼 송도 부동산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송도 아파트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대표 단지 전용 84타입이 12억 4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으로 3억 하락했어요. 송도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씩 빠진 거래가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거래량도 저조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거예요. 거래량은 2025년 초 기준 2024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지만 6월 규제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가 62%, 분양권 21%, 오피스텔 17%로 매우 저조해요.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가 하락세지만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며 침체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생숙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존에 분양받았던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던지면서 공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과 분양 혜택에도 손님이 아예 없죠. 분양받은 개별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그것도 비주거용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자체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매물은 2025년 9월 기준 3만 8천 건으로 작년 말 대비 20% 늘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심했어요. 갭 투자로 산 아파트 때문에 큰 손실 보는 사례도 많아요.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인천의 공급 과잉 때문이죠.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송도국제학교, 업무단지, 백화점 같은 인프라가 탄탄하니까요. 장기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투자는 더더욱요. 부동산 투자 겉으론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빈 경우가 많아요. 상가 투자로 망하고 가게 접고 퇴직금 날린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송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 다 체크하셔야 해요. 부동산은 한 번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신중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촌과 이대. 한때 이곳은 젊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동대문에 두타, 밀리오레와 함께 전국적으로 핫했던 곳으로 주말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그 영광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임대로 나온 건물들만 늘어서 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지연 씨는 2019년 겨울 신촌 이면도로 쪽 꼬마 빌딩을 18억에 샀어요.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매물이었고 자리가 괜찮아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1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기 돈 6억으로 18억짜리 건물을 샀던 거죠. 수익률을 높여 시세 차익을 볼 생각에 들떴습니다. 당시 부동산에서는 신촌 상권은 학생과 젊은 층 수요가 계속 있으니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장담했어요. 처음엔 식당과 카페,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왔죠. 월세가 잘 나오니까 이자 걱정도 없네. 이렇게 들고 있다가 3년 뒤 23억에 팔아야지. 마음속으로 행복회로를 돌리며 투자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 연장하려는 임차인이 없었죠. 또 계속적인 상권 쇠퇴로 건물의 공실은 계속 이어졌어요. 18억에 사서 23억에 팔려고 했던 건물은 현재 본전에도 팔릴지 의문입니다. 그녀는 비어있는 건물만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의 대표 대학가,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대와 신촌 상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한때 밤늦게까지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이제는 텅 빈 상가들로 뒤덮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나가봤어요. 이대에 비어있는 건물. 이 건물을 보면 김영진 씨가 떠오릅니다. 2021년 초 그는 이대 근처의 코너 건물을 22억에 매입했어요. 상권이 곧 살아날 거야. 학생들이 돌아오면 월세는 충분히 높게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며 큰 기대를 품었죠. 당시 시장 분위기가 회복 조짐을 보였고 공인중개사들도 지금이 기회라며 부추겼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70%나 끌어다 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임차인을 찾으려 애썼지만 3년 넘게 공실로 남았고 매달 이자 수백만 원에 관리비와 세금까지 더해지니 총 3억 가까운 빚이 쌓였어요. 온라인 쇼핑의 급부상으로 패션 뷰티 업종의 수요가 급감한 데다가 주변 상권 자체가 무너지면서 임차인 유치가 특히 어려워졌어요. 결국 2024년 말 매물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어요. 김영진 씨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 상권을 이렇게 빠르게 망가뜨릴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어요. 2025년 최신 자료를 보니 신촌 이대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9.3%로 코로나 이전의 11.6%를 훌쩍 넘었고 소규모 상가는 무려 23.3%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치솟는 임대료, 온라인 쇼핑의 급부상, 변화된 대학 문화 등이 얽힌 결과죠. 특히 많은 학생들이 신촌을 떠나면서 구매력이 강한 소비층이 사라졌어요. 하루 평균 유동인구도 44.5%나 줄었고 평당 수십만 원까지 치솟은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을 내몰고 있죠. 이대 정문 앞을 가보면 학교 건물은 여전히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학생들의 발길이 뜸하고 일반인들마저 드문드문 보일 뿐입니다. 정문을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황금 같은 코너 자리 상가입니다. 메인 자리라 유동인구가 몰릴 법한 최고의 위치인데 문은 굳게 잠겨있고 창문엔 임대문의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자리가 공실로 방치된 걸까요? 바로 터무니없는 임대료 때문이에요. 2025년 신촌 상가의 평균 월세는 평당 17만 원까지 올랐는데 홍대 연남동 같은 핫플레이스보다도 비싼 수준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버리는 거죠. 옆 건물로 시선을 돌리니 건물 전체가 공실 상태예요. 불빛 하나 없이 임대 플랜카드만 외롭게 걸려있고 낮 시간대인데도 생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오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쇠락한 분위기가 강하게 감돕니다. 주변은 오피스텔 전환붐으로 상가들이 주거시설로 바뀌면서 지역 특유의 활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상권의 생명력이 꺼져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고집하니 임차인을 구하는 게 불가능했죠. 외부 방문객들이 끊긴 것도 뼈아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상권 전체가 공실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중개사분들조차 상권이 죽어가는데도 임대료가 과거 수준을 유지해 공실이 늘어난다고 한탄할 정도입니다. 예전 신촌 이대 상권은 전설이었죠. 주말이면 사람들로 뒤덮여 뒤통수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손님 발길이 너무 뜸하네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예전엔 이 근처 상가는 권리금을 못해도 1억에서 2억은 줘야 했어요. 장사가 워낙 잘 됐으니 다들 그걸 감수했죠. 하지만 코로나 전부터 학생들이 줄기 시작했고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과 관광객 감소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또 연세대 1학년들이 송도로 가면서 소비층이 빠져나간 것도 컸죠. 게다가 중국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뷰티숍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거리를 보면 신축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1층은 대부분 임대 중이에요. 상층 보호실들도 많이 비어 보입니다. 외관은 번지르르하지만 내부는 텅 비어 먼지만 날리고 있어요. 과거 대형 화장품 브랜드가 자리 잡았던 곳도 이제 공실로 전락했어요. 어떤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통째로 공실 상태예요. 간판이 아직 붙어 있어서 티가 덜 나지만 사실상 한 라인 전체가 생기를 잃고 고요히 잠들어 있네요. 한때 이곳은 패션의 메카였어요. 동대문에 두타, 밀리오레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명한 옷거리로 주말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그 영광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몰락의 원인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먼저 임대료 폭등과 관광객 감소로 뷰티 패션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게다가 서울시의 패션 뷰티 특화 구역 규제가 업종의 다양화를 막아 상권 회복을 더디게 했죠. 이 규제는 2013년에 도입돼 카페나 음식점 입점을 제한했는데 자연스러운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았어요. 최근에야 규제가 풀렸지만 이미 상권은 초토화된 상태예요. 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지면서 오프라인 상권이 더 위축됐고 상가가 오피스텔로 전환되면서 공실률이 치솟았어요. 골목 안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옛 상권의 흔적이 희미해졌어요.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이네요. 부동산 호황기 때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작은 상가 임대보다 오피스텔 분양이 훨씬 매력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택이 역설적으로 상권의 생명력을 앗아갔어요. 상가들이 사라지면서 지역 특색이 증발하고 상권 전체가 활기를 잃었죠. 박진수 씨는 2019년 여름 신촌 명물거리 근처 건물을 35억에 매입했어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만 유치하면 수억은 벌 수 있을 거야 라며 큰 그림을 그렸죠.
당시 많은 중개사들이 상권이 곧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 20억을 끌어다 샀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유동인구가 40%나 줄었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임차인들이 발길을 돌렸어요. 몇 년째 공실로 남아 누적된 이자만 2억이 넘게 쌓였고 관리비와 세금까지 포함해 총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갔는데 박진수 씨는 상권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요. 그때 만약 강남에 투자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며 한숨 쉬셨어요. 신촌도 이때만큼 상황이 심각해요.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2%로 서울 평균의 4배 수준이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대형 브랜드들이 줄줄이 떠났어요. 크리스피 도넛, 투썸플레이스, 롯데리아, 무인양품까지 문을 닫았죠. 유동인구가 무려 44.5%나 줄었어요. 명물거리 쪽은 연대 학생들 덕에 조금 나아 보이지만 최근 지은 건물에도 임대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급 빌딩인데도 반 이상이 공실이에요. 그중 한 빌딩의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유명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한때 최고가 68억까지 치솟았었죠. 하지만 2024년 60억, 같은 해 말 53억으로 급락했어요. 몇 년 만에 15억이나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50억의 재매물로 나와 있는데 대출이 32억입니다. 이자만 연 1억 6천만 원, 월 1,3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가격 추락이 투자자들과 임차인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현대백화점 쪽으로 내려가 보니 공실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노브랜드와 다이소가 버티고 있고 메인 거리는 활기차 보이지만 안쪽 건물들은 임대 중인데 평당 월세가 수십만 원이에요. 조금 뒤쪽으로 가니 280억 원 규모 빌딩이 경매 중이에요. 대규모 신축 건물도 상층부가 공실이고요. 유동인구는 많아 보이는데 왜 공실이 많을까요? 차량 통행 제한이 풀렸지만 주차시설 부족으로 상권 혜택이 없었어요. 게다가 평당 수십만 원이 넘는 임대료가 소규모 업체들을 쫓아냈고 코로나 후유증에 컨셉 없는 소매 상권은 홍대처럼 버티지 못했어요. 이지연 씨는 2019년 겨울 신촌 이면도로 쪽 꼬마 빌딩을 18억에 샀어요.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매물이었고 자리가 괜찮아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1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익률을 높여 시세 차익을 볼 생각에 들떴죠. 당시 부동산에서는 신촌 상권은 학생과 젊은 층 수요가 계속 있으니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계속적인 상권 쇠퇴로 상가의 공실은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은 사업장을 자기 건물로 옮겨서 하고 있지만 떨어진 건물 가격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 투자자가 신촌 빌딩에 50억을 투자했다가 경매로 넘어가 엄청난 손실을 본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대 쪽 오피스텔에 투자했는데 예상했던 임대료를 받지 못해 손해만 보고 있어요. 이런 실패들의 공통점은 시장 변화를 무시한 채 과도한 대출에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이대와 신촌의 상권을 바라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 주변은 완전히 초토화됐고 신촌은 대형 브랜드 이탈과 경매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학 시절의 활기찬 추억이 사라진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권리금이 몇 억 가던 황금 상권이 공실이 넘쳐나는 상권으로 변해버린 건 한순간이었어요. 부동산 투자는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트렌드와 정책 변화를 꼼꼼히 살펴야 해요. 오랜 상승기 후의 하락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이런 몰락을 낳았으니까요. 오늘은 한때 최고의 상권이었던 이대와 신촌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대학 상권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매입하기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억에서 9억대 주택이 정책 대출에 많이 의존했는데 이미 규제가 세졌고 내년 완화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규 공급은 임대 위주로 가고 월세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민간과 공공 분양 모두 줄어들고 공공 위주의 임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어떤 정책들을 발표한 걸까요? 이영희 씨는 30대 후반 주부로 2019년 대세 상승장이 오기 전 수도권의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재개발되면 대박 날 테니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며 자기 돈 3억을 투자했죠.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요.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4년째 진척이 없고 세금과 이자만 쌓였습니다. 최근 재개발 규제가 완화됐지만 걱정이 태산입니다. 빌라를 정부에서 매입하겠다는 정책 때문인데요.
민간업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개발하면 싼 값에 팔아야 하잖아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처럼 공급 대책이 임대 위주로 가면 재개발 투자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최근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에 매년 27만 호씩 신규 착공을 추진해 2030년까지 총 135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LH가 사업을 직접 주도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죠. 하지만 이 예산 중 공공임대 주택 부분이 올해 대비 48% 증가한 22조 7천억 원으로 무려 1.5배나 불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임대에 무게를 실었을까요? 전체 주택 중 임대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110만 호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가 늘어나면 서민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나 청약 당첨을 노리며 전세로 살던 분들은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김범준, 이성희 씨 부부는 40대 중반으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파크리오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남 학군과 편리한 교통을 고려해 이 아파트를 선택했고 2년 뒤 전세를 갱신하고 나중에는 자가 마련을 꿈꾸자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대출 규제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축소된 만큼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주택 공급 방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책을 보고 실망만 가득합니다. 강남에서 아이 키우며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집을 지어준다고 해놓고 임대주택만 왕창 지으면 어떡해요?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줘야죠. 앞으로 아예 집을 사지 말라는 건가요? 그럼 저희처럼 집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분양 예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1조 5천억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4천억 원대로 70%나 줄었습니다. 분양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셈이에요. 반면 기존 임대 예산은 15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늘어났으니 분양이 삭감된 만큼 임대가 늘어난 겁니다. 청약을 노리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들은 청약 통장만 꾸준히 불리면 나중에 당첨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청약 물량 자체가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9월 7일 대책에서도 공공택지 개발에서 LH가 100% 직접 시행해 공급을 확대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임대주택으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민간 공급도 내년에 반토막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고 경기 인천 지역도 올해 대비 절반가량에 그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빌라 매입 예산이 20배나 폭증한 점이에요. 5조 6천억 원 규모로 LH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뿐 아니라 선매수 계약을 통해 신축 빌라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비아파트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빌라 지어라, 내가 사줄게 하며 시장을 살리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과거 정부 정책과 비슷한 맥락이죠. 이 정책은 임대 공급을 늘리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공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이 5만 8천 가구에 달하며 2020년 대비 135%나 증가했습니다. 수요자들이 공공임대를 외면하는 이유는 임대료가 저렴해도 관리 상태가 열악하거나 위치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책자금 대출로 넘어가 볼게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올해 14조 원에서 내년 10조 원으로 26.7% 감소했습니다. 둘 다 약 30% 줄어든 셈이에요. 이미 627 대책에서 신혼부부 특례 대출 한도를 대폭 낮췄죠. 소득이 낮은 서민층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대신 월세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 지원이 상시화되고 주거급여 대상자가 152만 명으로 확대됐어요. 임대료 기준도 조정됐습니다. 한마디로 매수나 전세는 규제를 통해 어렵게 만들고 지원을 통해 월세 생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50대 초반 자영업자로 2022년 저금리 상승장의 매력에 빠져 영끌로 서울 근교 신축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전세 시세가 안정적일 테니 장기적으로 좋을 거야 하며 대출을 끼고 투자했죠. 당시 부동산 열기가 뜨거워 주변 지인들도 지금이 딱 타이밍이야, 놓치면 후회해 라고 부추겼어요. 하지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시세는 하락했고 신축 공급 과잉으로 전세 수요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 결과 전세 시세도 하락하면서 역전세를 맞았죠. 또 최근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사례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영끌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정책이 강화될수록 소득이 낮은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2021년 부동산 호황기 최영준 씨는 부동산 투자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서울 강북권의 중형 아파트를 연끌로 매입했는데 당시 집값이 매달 수천만 원씩 치솟는 분위기라 올인하면 2년 안에 2배는 될 거야 하며 부모님 돈까지 끌어모았어요. 주변에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말이 넘쳤고 실제로 지인 몇몇이 빠르게 이익을 내는 걸 보고 더 용기를 냈죠. 하지만 2022년 들어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급반전됐습니다. 최영준 씨 아파트는 고점 매입 후 30% 넘게 하락했어요.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가 거의 없어 유동성이 묶였고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이자 적자가 쌓였습니다. 결국 팔아보려고 했지만 원금 손실에 부대 비용까지 더해보니 손실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입니다. 상승장 심리가 과열되면서 과도한 대출이 일상화된 게 문제였죠. 실제로 2021년, 2022년 연끌 투자자 중 30% 이상이 손실을 겪었고 가계부채 폭증으로 경제 전반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게다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환자가 늘고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해지는 사례도 많았어요. 비슷한 실패 스토리가 인터넷에 수백 건씩 공유되는데 투자가 도박으로 변질된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시 정부 정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도 크게 강화됐는데요. 이 부분 역시 임대 활성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과 노인 환급 제도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편 등으로 임대 생활의 불편을 보완하려는 겁니다. 월세 지원과 교통비 완화가 결합되니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월세 지원받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세요 라는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줄고 임대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소유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전세보다는 월세를 강조하고 교통비 지원으로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게 경제 전망과 맞물립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낮게 전망한 이유 중 하나가 건설 분야 때문입니다. 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 부문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건설 경기를 살리려 노력하지만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치솟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살리기 위해 생각한 해결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인 겁니다. 사실 부동산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이 있거나 부동산으로 자산소득을 늘리려는 분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 있죠. 이영희 씨는 30대 후반 주부로 2020년 상승기 때 용인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재개발되면 3배는 벌 테니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 하며 3억을 투자했죠. 그리고 모자란 돈 4억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4년째 진척이 없고 세금과 이자만 쌓였습니다. 최근 재개발 규제가 완화됐지만 걱정이 태산입니다. 빌라를 정부에서 매입하겠다는 정책 때문인데요. 민간 업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개발하면 싼 값에 팔아야 하잖아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처럼 공급 대책이 임대 위주로 가면 재개발 투자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매입하기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저가 주택이 정책 대출에 많이 의존했는데 이미 규제가 세졌고 내년 완화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규 공급은 임대 위주로 가고 월세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민간과 공공 분양 모두 줄어들고 공공 위주의 임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전세 부족과 신규 입주 감소도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를 사야 한다면 교통과 인프라가 개선되는 지역을 주목하세요. 지방의 미분양은 계속되고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겁니다. 접근성이 좋은 저평가 지역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부동산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월세 생활이 표준이 되고 소유는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대가 오게 될까요?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맘 편히 월세 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규제가 강해질수록 현금 흐름이 안정된 투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은 변화의 시간이에요. 각종 정책들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죠. 거래는 줄고 가격은 주춤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장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세요. 단기 한탕을 노린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더 어려워질 테니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정책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전세 계약 만기 후 경기도로 이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학군도 유지하고 싶었는데 정부의 정책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은 많은 임차인들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마포나 송파의 아파트 월세는 평균 3,400만 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되면 임차인들은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최근 규제들로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세입자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사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새 아파트 하나 분양받는 게 평생의 꿈이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여지껏 돈을 모아왔는데 이제 그 집 때문에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재건축의 최종 보스 이주비 대출 규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규제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직격탄인데요. 기존과 같이 가구당 15억, 20억 가까운 이주비를 기대했는데 이제 6억 한도 다주택자는 대출이 완전히 막혔어요. 이주를 코앞에 둔 53개 단지 7만 가구가 혼란에 빠졌죠. 특히 한남동 정비사업처럼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단지들은 자금 계획이 엉망이 됐어요.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 감정가 대출로 이주비를 마련하려 했는데 이제 그 많은 돈을 다 자력으로 해야 하냐며 절망하고 있어요. 요즘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죠. 강남 3구와 마용성 같은 한강벨트 지역은 최고가 거래가 연일 갱신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가 시행되면서 시장은 벌써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1억 2억, 크게는 5억씩 하락한 사례도 보이는데요. 정부 규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을 모두 억제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면서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추가로 보유세 등 세금 규제도 더욱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세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전세 시장이 월세로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런 변화가 예상될까요? 전세 대출이 막히면 집주인들은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결국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죠.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송파구의 월세 매물 비율이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전세로 거주하던 서민과 청년층 그리고 갭투자에 뛰어든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라는 한국 특유의 주거 문화가 위축되면서 월세 부담이 커지고 투자자들은 자금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초반 자영업자 최현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현우 씨는 올해 안에 서울 마포에 위치한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기준 매매는 20억, 전세는 10억 수준입니다. 현우 씨는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해 잔금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마포는 아직 갭투자가 가능하고 전세 수요도 높아서 안정적이라는 중개사의 말에 큰 기대를 걸고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매수하니 자금 부담이 적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앞으로 전세 대출 규제가 추가로 시행되면 최현우 씨의 계획은 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로 인해 전세입자와 새로 전세 계약을 맺으려 해도 신규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사하면 현우 씨는 새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전세 대출 제한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우 씨는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350만 원으로 내놓는다 해도 고가 월세 수요가 많지 않아서 공실 위험이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집값 하락입니다. 규제로 인해 호가가 2, 3억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현우 씨는 이렇게 한숨을 내쉽니다. 10년 동안 자금을 마련해서 이번에 사려고 했는데 담보대출에 전세대출까지 막아버리면 아예 집을 사지 말라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사례는 30대 초반 신혼부부인 윤지혜, 김태훈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0억. 2년 전 계약 당시 전세 대출을 5억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했죠. 부부는 강남 학군과 편리한 교통을 고려해 이 아파트를 선택했고 2년 뒤 전세를 갱신하고 나중에는 자가로 매수하자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 계획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부부의 전세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축소된 만큼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집주인은 전세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맞추기 어려워지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450만 원을 제한한다면 부부는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저축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비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윤지혜 씨는 이렇게 걱정합니다. 강남에서 아이 키우며 전세로 살고 싶었는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월세 부담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몰라요. 집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두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가 시행되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전세 대출 제한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며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전세 대출이 제한되면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시세의 약 5~60% 수준인데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월세 매물이 급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송파의 대단지에서는 이미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규제 시행 후에는 이 비율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임차인들에게 월세라는 고정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 전세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있는 임차인들만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이 넉넉한 세입자는 전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은 월세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는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울에서 서민들이 거주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급 방안과 각종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핵심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로 매수자들은 고가 아파트 구입을 망설이고 매도자들은 가격 하락을 우려하며 매물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미 확연히 감소했으며 다음 규제 시행 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임차인들에게 미칠 피해는 단순히 월세 부담 증가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 상황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 시행 후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포나 송파의 아파트 월세는 평균 300~400만 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면 임차인들이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전세 계약 만기 후 새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경기도로 이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학군도 유지하고 싶었는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은 많은 임차인들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으로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자금난에 빠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고점에 거래됐던 매물들에서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 다가올 규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세 대출 규제로 월세 전환의 흐름은 피할 수 없지만 현명한 선택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금 계획의 재점검.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니 본인의 자금 여력을 미리 점검하세요. 전세 대출에 의존하던 분이라면 월세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부담이 커질 경우 저축 계획을 수정하거나 미리 몇 개월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비규제 지역 고려. 규제가 시행되면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고가 지역은 대출 제한이 강력하지만 노원, 도봉, 강북구 같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은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셋째, 전세 계약 시 주의.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의 자금 상황과 부동산 등기부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규제 시행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인 주거 계획.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니 장기적으로 자가 마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면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나 청약 기회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627 대출 규제와 다가올 추가 규제들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만들 것입니다.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새로운 기회도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조정되는 지역에서는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죠. 복덩이TV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시장의 생생한 소식과 현명한 투자 전략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 규제와 전세 제도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미지 씨는 40대 여성 투자자예요. 2019년에 평택의 상가를 분양받았죠. 분양가는 12억이었습니다. 그중 7억은 대출을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준공 이후 3년째 공실입니다. 매달 관리비 50만 원, 이자는 260만 원 이상 나가요. 포기하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팔 수도 없어요. 지금 12억 본전은커녕 10억에도 손님이 없습니다. 개발사들은 상업시설에서 이익을 뽑으려고 엄청나게 지어댔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을 당시 너도 나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과도한 공급으로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입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투자자들의 눈물을 직접 봐왔어요. 특히 2025년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경기도 평균 20%에 달하고 고양시는 30%, 화성시는 39%, 평택시는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상가 공실률도 수도권 평균 25%, 전국 중대형 상가는 21%, 소규모 상가는 19%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박상민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2020년에 평택의 상가를 분양받았죠. 분양가 10억대 대출 60%를 받아서 샀어요. 월세로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코로나 직후부터 임대가 안 나갔어요. 2025년 지금도 빈 상태예요. 은행 이자가 매달 250만 원 넘게 나가고 관리비도 수십만 원이에요. 박상민 씨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요. 결국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나가서 겨우 이자를 갚고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빈 상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관리비도 쌓이는데 수익은 제로예요. 이렇게 박상민 씨처럼 대출받아 산 분들은 특히 더 힘듭니다. 공급 과잉의 경기 침체, 고금리까지 겹쳐 투자자들이 이자를 못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실수로 큰돈을 날린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와닿습니다. 그분은 평택의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2억을 손해봤거든요. 그때 분양사 말만 믿고 덜컥 샀는데 공실이 6개월 넘어가니 이자 압박에 주말 알바까지 뛰었어요. 자, 이제 같이 여러 지역들의 숨겨진 민낯을 파헤쳐 보시죠. 광명역 주변은 입지가 정말 좋아요.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아울렛 같은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 있고 중앙대학교 병원도 활발히 운영 중이죠. 교통도 최고예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로가 잘 연결돼 있고 2026년에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라 여의도에서 광명 그리고 안산까지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왜 텅 비었을까요? 제가 최근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5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66개 지식산업센터 중 40%가 공실 상태고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이 심각하대요. 광명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동산 플래닛 보고서를 보니
2025년 1분기 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가 347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어요. 공급 과잉이 주범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허가 물량이 폭증하면서 공실이 쌓였죠. 광명역 인근에는 2019년 사용 승인을 받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공실투성이에요. 대지 면적 5,000평이 넘고 연면적은 36,000평이 넘는 대형 건물이에요. 지식산업센터 호실 650개, 상가가 28개 호실인데 이 중 상가의 공실이 90% 가까이 돼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건 이 건물이 유령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먼지만 쌓이고 불빛도 거의 없어요. 부동산 관계자분을 만나봤는데 입지가 좋은데 왜 이렇게 비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입주 직후 코로나가 직격탄이었고 2025년 지금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장사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임대료가 비싸고 인건비까지 오르니 어지간해서는 이익이 안 남습니다. 또 상가를 분양받은 주인들은 대출 이자를 못 내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2025년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상가 공실률이 20% 이상으로 올랐고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과잉 지역에서 40%에서 50%에 달한대요.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지식산업센터 16,209개 호실 중 평균 20%가 공실이라고 해요. 대형 건물들을 보면 1층 메인 상가도 텅 비었어요. 몇 개 점포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썰렁해요. 수도권의 메인 상가값은 거의 10억대예요. 그런데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돼요. 상가는 보통 대출이 5, 60%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분들은 그 이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광명역에 있는 대형 건물 상가들도 보통 도로변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에 분양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대 수익은 10억대 상가는 월세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는데 막상 입주 시점에 경기가 나빠지니 지금은 싸게라도 맞춰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요. 자기도 몇 억 쏟아놓고 감당이 안 됩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입주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50%, 1년 지나면 거의 다 차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안 됐어요. 1층 상가는 특히 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간 몇 개도 주인들이 직접 하는 거지 진짜 임대 나가는 건 몇 개 안 돼요. 이제 이종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2021년에 하남 미사신도시의 상가를 2칸 분양받았어요. 한 칸은 본인 운영, 한 칸은 임대 주다가 팔아서 이익을 보려 했죠. 총 20억, 대출은 12억 받았어요. 준공 전까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당시에는 상가 열기가 엄청났고 분양 족족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완료되고 막상 입주 때가 되니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원하던 금액보다 저렴하게 내놔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2025년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예요. 팔아도 수억이나 손해예요. 최근 임대 한 칸이 겨우 나갔는데 월세 기대치의 80%도 안 됩니다. 이종현 씨는 압류 올까봐 잔금 치렀는데 빚만 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종현 씨 말고도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2025년 대한건설협회 조사를 보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65개 사업장 평균 미분양률이 37%예요. 거래 절벽에 경매 폭탄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공급 과잉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급 폭증으로 2025년 공실률이 급증했습니다. 둘째, 경기 침체예요.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 내수 부진이 겹쳤어요. 셋째, 수요 예측 실패예요.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에 과도한 공급이 이어졌죠. 주변 아파트마다 상가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2022년 이후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상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도를 보니 상업용 공실률이 26.8%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비었습니다. 인천 전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0%로 2배 증가했는데 그중 송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로 심각하고 집합상가가 25%예요. 반도체 불황에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상가가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공실률 25%, 하남 미사신도시는 18%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동탄 신도시는 일부 상가가 60% 공실로 투자자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집합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 문제예요.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고분양가, 고임대료, 고관리비가 발목을 잡고 있죠. 개발사들은 상가에서 이익을 뽑으려고 무조건 지었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을 당시 너도 나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준공이 완료된 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겹치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산 분들이 이자를 못 내고 애타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입니다. 김미지 씨는 40대 여성 투자자예요. 2019년에 상가를 한 칸 분양받았어요. 분양가는 12억이었습니다. 그중 7억은 대출을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준공 이후 3년째 공실입니다. 매달 관리비 50만 원, 이자 270만 원이 나가요. 포기하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팔 수도 없어요. 쉬는 날마다 카페 알바 뛰면서 빚 갚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김미지 씨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송도처럼 대형 국제도시도 공실이 넘쳐나고 평택은 삼성전자 주변인데도 60% 공실입니다. 이 모든 게 공급 과잉과 수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어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나 모든 건물의 상가를 무조건 짓잖아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상가에 이익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많이 지어서 분양만 잘 되면 떼돈 버는 거니까 계속 짓죠. 분양은 어떻게든 다 합니다. 거의 다 팔려요. 그런데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돈을 다 주고 사는 상가라면 내 돈 묶였다 생각하면 되는데 대다수가 대출받아 사셨거든요. 그래서 은행 이자도 못 내면서 임차인도 못 구하고 계속 애가 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비율을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비율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개발사들은 상가나 공장형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익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요즘 강남대로라고 해도 상가는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개발사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개발사는 상가를 뺀 그 위에 주거용이나 업무시설 가지고 본전 이상을 다 뽑습니다.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개발이 되고 있고 허가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폐들이 부동산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지인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2020년에 동탄 상가 2칸을 분양받았었는데 한 칸은 가져갈 생각, 한 칸은 피 받고 넘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준공 완료됐을 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고민하다가 둘 다 잔금을 포기했어요. 시행사의 경우는 이미 완판했지만 잔금이 안 들어오면 끝입니다. 계약금 10%만 받는 케이스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칸이 5억씩 했어요. 여기서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나머지 돈들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가 한 칸을 팔려고 하면 수억씩 낮은 가격에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도 몇백억씩 손해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정말 어렵죠? 공급 과잉의 공실지옥, 이제 용도 전환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요. 2025년 매경 기사를 보니 해외처럼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면 미분양 해소가 될 수 있대요. 하지만 정책이나 개발사들이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개발사들은 상가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공장처럼 찍어내서 이익만 뽑는 이런 식의 개발은 없어져야 합니다. 요즘 장사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게다가 상가를 덜컥 분양받은 분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죠. 광명, 광교, 동탄, 다산, 하남, 평택 등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업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거나 임차해서 장사하시려면 꼭 발품을 파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직접 체크하세요. 프랜차이즈 담당자나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건 본인 몫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